네, 지금 소개받은 최동근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문화재 중에서 그 기록과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실록이나 현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궁궐을 보자는 것이 이번 강의의 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 문화재 관련해서 이제 쓴 책이 한 20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록으로 우리 조선 궁궐을 읽는 책을 4권을 썼고요. 그다음에 현판으로 우리 조선 궁궐을 보는 것을 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7권이나 되는 책을 단 2시간에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핵심되는 내용만 뽑아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그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대체로 이제 우리 문화재를 공부를 할 때 우리 문화재 그 자체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다른 문화재하고 우리 문화재를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우리 문화재의 정체성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록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그 의미하는 바는, 우리 어차피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전통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글로 기록된 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다 그 한자로 기록이 돼 있어서, 한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그 읽어내고 그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생각, 그거를 그 지금 있는 그 궁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화재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좀 강의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없는 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계신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그 거의 그 처음에 필요한 정보들, 기초적인 정보들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보면 연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자에 굉장히 좀 그 친숙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그 자금성과 경복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경복궁을 여러분들 많이 그 보시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 경복궁이 유교 문화권의 궁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유교 문화권의 궁궐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뭐 중국이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근데 요 3국 말고 대만도 들어가죠. 근데 대만은 이제 뭐 중국이라고 치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베트남이 또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교 문화권을 보는데, 그 유교 문화권의 그 생각들이 대체로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제가 이제 경복궁 그 책을 처음 쓸 때 한 15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복궁에 오면은 자격 없는 해설사들, 특히 이제 뭐 그때 중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때니까 뭐 그 사람들 데리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내용이 그 근거 없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경복궁은 자금성하고 기본 구조가 똑같다. 봐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경복궁이 먼저 만들어졌겠느냐? 자금성이 먼저 만들어졌겠냐? 중국 걸 보고서 경복궁은 베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 웬걸 경복궁이 자금성보다도 14년 먼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식이 좀 이상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경복궁을 보고 자금성을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예. 뭐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경복궁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그 경복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현판이 다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이 경복궁 천자문이라는 책을 펴내서 어린 학생들이 천자문으로 경복궁에 있는 한자를 공부를 하도록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갖고 만드셨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저자가 의도한 대로 책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책을 의도하신 분은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한자를 경복궁 현판을 통해서 쉽게 알도록,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천자문에서 발췌를 해서 알려주는 형태로 했는데, 문제는 경복궁에 있는 현판들이 천자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교의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책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광화문, 그러니까 빛광, 될화, 문. 해석을 밑에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자만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되니까.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아줄만 합니다. 뭐 학생들도 뭐. 근데 옆에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자선당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동궁전이죠. 동궁전의 정당이 자선당입니다. 자선당인데 정문이 진화문이에요. 벼락진자, 될화자, 문문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천자문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벼락이 되어라. 근데 밑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벼락이 되어라. 어떻게 설명했을까? 보니까 벼락은 귀한 거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 책 이렇게 놔뒀다가 우리 학생들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조선은 군거리 5대 군거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많이 회철돼서 뭐 거의 그 원형이 안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복궁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 궁궐은 다 현판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조선 궁궐을 대표할 수 있는 한자 중에서 한 글자를 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뽑은 거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화자를 꼽았어요. 될 화자. 자, 근데 자금성 가지지 않습니까? 자금성에도 수많은 정각들이 있어요. 자, 수많은 정각들이 있는데 자금성에도 똑같이 중국 황제의 궁궐을 상징할 수 있는 글자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똑같은 화. 한글로는 발음이 화인데 한자로는 달라요. 조선의 화는 될 화자. 그리고 중국 자금성을 대표하는 글자는 저는 화할 화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한다 할 때 화자죠. 가화만사성 할 때 쓰는 바로 그 글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유교의 경전들이 있어요. 유교 경전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유교문화연구소에서 한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교에 관한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요즘 뭐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뭐 우리나라 뭐 유학생들 중에 상당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말 수준도 높아져서 뭐 전 중국어를 못합니다만 우리말로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네.
그 중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유교에 관련된 그 중국 옛날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서오경을 아느냐 또는 사서삼경을 아느냐 그러면은 의외로 몰라요. 이거 왜 그러지? 중국이 본고장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중국에는 사서오경, 사서삼경이라는 거는 옛날에 잠시 있었던 거고 지금은 중국은 13경이라고 해서 유교에서는 13개의 경전을 뽑아 놓습니다. 예. 자, 유교 경전에 보면은 3경이라고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이 있고요. 3례라고 그래서 예법을 정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례, 의례, 예기, 그다음에 3전이라고 그래서 공자가 쓴 역사책, 춘추라는 책을 주석을 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춘추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그 책에 주석을 단 것도 경전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춘추 좌시전, 춘추 공량전, 춘추 공양전 이렇게 해서 3명의 제자들이 줄을 단 게 있고 기타로 논어맹자, 이하와 효경 이렇게 13개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우리는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유교를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유교 중에 일부분인 성리학만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그 큰 흐름 중에 잠시 나타났던, 그러니까 명나라 때 잠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하고 서로 이제 그 우열을 가리다가 이제 청나라 때 이제 고증학이 나오면서 그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한 유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리학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그 성리학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면 궁궐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자, 저 아래쪽에 보면은 진선문 보이시죠? 예, 진선문요. 나아갈 진자, 착할 선자, 문문자. 창덕궁의 중문이죠. 그죠? 창덕궁의 중문인데, 요거 여러분들 해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착함 쪽으로 나아가라. 선한 쪽으로 나아가라. 보통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그 사서삼경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앞에 이제 제가 대학의 첫 구절을 따왔습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과거 시험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소과가 있고 대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과도 이제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죠. 초시, 복시까지 다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균관에 들어와서 대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대과를 준비하는데 사서오경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과목별로 이렇게 강의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유생들이 한꺼번에 속과에 급제해서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한 200명 정도 들어와요. 200명 정도 들어오면 처음에 대학제라고 해서 하나의 그 강의가 열려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대학을 배워요. 한 달 동안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예조에서 관원이 오고 성균관의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 강좌로 넘어가요. 만약에 불합격하면은 다시 한 달을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학을 한 달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를 4달 배우고 맹자를 4달 배우고 중용을 2달 배웁니다. 중용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중용하고 대학하고 분량은 비슷비슷한데 중용이 어렵기 때문에 2달을 더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11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5경을 다 하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5경 쪽에는 한 과목당 5달씩 배웁니다. 시경 5달, 서경 5달. 자, 그리고 춘추도 5달을 배워요. 그런데 주역, 역경은 어렵거든요. 7달 배웁니다. 예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7달 배웁니다. 전체가 40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그 강의를 다 수강해서 선생님으로부터 합격했다고 통이라는 걸 받으면
40개월 걸립니다. 40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춘향전에 보면은 이몽룡이가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급제한 다음에 암행어사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죠? 당연하죠. 네. 영조실록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문수를 어사로 이렇게 자주 보냈어요. 영조가 그 박문수를 처음에 어사 보낼 때 박문수가 38살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저 어린 것을. 38살인데. 예. 그러니까 어사라는 자리는 임금을 대표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살짜리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몽룡이 같은 그런 젊은 애가 바로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급제에서 내려오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 모든 유교 경전에 처음 배울 때 대학이라고 그랬죠. 그 대학이 사실은 얘기라는 책의 42장이에요. 얘기라는 책은 49장까지 챕터가 49개가 있는데 그 중에 42장이 얘기고 31장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모든 유교 경전 중에 제일 오래 공부하는 것이 주역하고 얘기라고 그랬죠. 얘기는 모든 예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서 주희라는 사람이 남송 때 주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 자,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쭉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조광윤이라고 절도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를 중심으로 하는 무관이 그 당나라 이후에 5대 19개 굉장히 혼란한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해서 그게 송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를 가지고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가만 보니 무를 계속 살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나처럼 반역하는 놈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송나라는 철저히 문치주의로 갑니다. 무를 못 쓰게 만들어요. 문치주의로 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들이느냐?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이 옛날에는 이 중화민족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들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만리장성 쌓아가지고 막아버리고 되게 답답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싹 바뀌어요. 문치주의라고 해가지고 군대도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이런 식인 겁니다. 이때가 찬스죠.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그때 여러분들 역사책에 많이 아시는 거란족은 요 나라를 만들고 그죠? 여진족은 금나라를 만들고 몽골족은 원나라를 만들고 다 쳐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원을 뺏기고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남송을 열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양쯔강 밑으로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쯔강 밑으로는. 근데 그 양쯔강 밑으로 쫓겨가고 중원을 오랑캐들한테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절치부심해서 중원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나라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역사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신을 다 바꾸면 돼요. 그냥 무력이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고구려가 박살이 나죠.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하고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한성백제 때. 그때 고구려가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소수림왕이 들어서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정신개조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교를 수입하는 거예요. 불교를 수입하면서 정신을 싹 바꿔서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개토 대왕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화백제도라고 하고 있는 그
그 토종 귀족 세력들이 신라의 발전을 막는 거예요. 그때 법흥왕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순교를 시키죠. 그죠? 그게 뭐냐?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차돈의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그거를 제압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고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태조 왕건이 나라를 강건하기 위해서 또한 정신을 바꾸죠. 뭘로 바꾸느냐? 풍수지리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조선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를 성리학, 주작으로 바꿔서 또한 조선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그냥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유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니 유교는 기존에 공자, 맹자가 했던 유교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의 학문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 수양론 정도의 학문인 거예요. 이거 갖고는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게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당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는데 당나라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 당현종의 치세 이런 거를 보았더니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불교라는 거죠. 특히 불교 중에 화엄종에 해당되는 사상들이 그게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종에 있는 화엄 사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화엄 사상을 가지고서 유교에 있는 콘텐츠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유교 경전 가지고는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예기라는 책에 보니 31장 중용이 있고 42장 대학이 있는데 요거를 뽑아내 가지고 자기가 단행본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기의 대학장, 예기의 중용장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뽑아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대로 그거를 약간 모디파이를 합니다. 많이 바꾼 건 아니에요. 자, 그 중에 한 대목이 요 대목입니다. 자, 대학 지도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모든 성리학에 처음 배울 때 이것이 시작입니다. 대학을 배울 때의 큰 도는 제명명덕하고 여기서 앞쪽의 명은 동사예요. 밝힌다. 두 번째는 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밝은 덕을 밝힌다. 그 다음에 재친민한다. 백성들을 친애한다. 우리 보통 친애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애민 정신 같은 말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마지막 목표가 딱 저기 있어요. 제지어지선. 지극히 선한 경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성리학, 그 많은 성리학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예요. 요거를 딱 제1장에다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건 이제 얘기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주자가 대학을 단행본으로 만들면서 요걸 살짝 바꿔요. 밑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대학 지도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재신민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 신자는 새 신자죠. 요거는 친할 친자고. 자, 친하고 신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모양도 보면은요, 여기 좌측에 있는 요 모양이 같은 모양이죠. 옆에 볼견자냐 아니면은 여기 도끼 근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미 고전에 있으니까 주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거는 오타다. 오타다. 그래서 내가 오타를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그놈이나
백성을 뭐 새롭게 하는 거나 백성을 사랑하는 거나 뭐 다 좋은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의 차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백성을 친애한다, 사랑한다라는 건요, 백성하고 나는 다른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고요.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무지몽매한 백성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리학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그 성리학이 나온 이후에 그 모든 왕실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뭐 그래서 막 뭐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백성 너희들은 우리 왕족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그런 그 지능을 내가 높여주겠다. 그런 존재가 나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이런 기본적인 그 유교에 대한 콘텐츠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서 임금은 그 자체로 성스러운 성인이 돼요.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이 어린 선조가 왕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원래는 그 반개 혈족이 처음으로 이렇게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10가지의 그림을 가지고서 성악십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악십도라는 그림을 가지고서 선조한테 이렇게 주죠. 왜냐면은 유교 경전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예 그림으로 그려서 10개의 그림으로 그려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교 경전이 다 어렵다 그러면은 퇴계 선생님의 성악십도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면 요거는 유교가 싹 다 체계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경지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죠.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즘 뭐 올림픽 금방 끝났잖아요. 자, 우리 뭐 선수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선수들과 자웅을 겨뤄서 내가 금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그 순간은 세계의 넘버 원이죠. 근데 다음 대회에 내가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없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수가 또 나오면은 나는 밀려나는 거고. 그죠?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를 해서 당신이 선한 경지, 그냥 선한 경지가 아니라 지선이에요. 지극히 선한 경지에 도달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가.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진선문은 선한 쪽으로 진출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경지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대학에 있는 내용을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판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복궁 천자문이라는 걸 보고서 제가 막 놀란 게 뭐냐면은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상대성 원리 공부할 준비 되셨죠?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설명하려면 설명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미적분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궁궐을 천자문을 가지고 덤벼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자문을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천자문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전통시대의 천문에 관련된 사항, 특히 이제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리 이런 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실제 경복궁 현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자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경복궁의 기본적인 구조하고 자금성의 기본적인 구조하고 왜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으냐?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유교 컨텍스트, 유교 교과서를 똑같이 공통으로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서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설계서. 이 설계서가 주례라고 하는 그 예법에 관련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나라 시대 때 정리를 했다는 그 예법이 주례고요. 주례가 챕터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육조 거리할 때 육조가 2호의 병형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주례도 그 나라의 그 분야를 6개 분야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2호의 병형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후대에 생겼고 옛날에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6개를 어떻게 나누느냐? 천지, 춘하, 추동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순서는 똑같습니다. 2호의 병형공하고 천지, 춘하, 추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중에 보면은 춘관통고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거 예조책이에요. 천지, 춘하, 추동. 천지, 춘이니까 2호, 예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조에서 조선시대, 조선 후기 예법을 정리해놓은 책이 춘관통고예요. 추관지라는 책도 있거든요. 범죄 기록들 이런 걸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천지, 춘하, 추동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죠. 2호의 병형공이죠. 형조. 그죠? 자, 이 마지막에 여기 동관이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2호의 병형공, 공조죠. 지금으로 치면 건설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동관에 있는 고공기,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 연구. 자, 장인이 나라를 조영할 때, 즉, 나라를 만들 때, 방구리. 이 방자는 사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 주례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12세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춘추시대 이전에는 나라가 다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우리처럼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 하더라도 도시국가가 기본이다. 그래서 만들 때 방구리, 한쪽 방면, 그러니까 한쪽 방면이 구리, 우리가 심리가 4km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리면은 한 3.6km 되겠죠? 한쪽이 3.6km, 한쪽이 3.6k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방산문, 이 방자는 곁방자예요. 곁에. 그러니까 그 한쪽 면에 문을 3개씩 만들라는 거죠. 그럼 총 문이 12개가 되겠죠. 그죠? 사방에 3개씩 만드니까. 자,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중. 그 나라의 가운데는 구경구위. 이게 경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시줄과 날줄이죠. 우리가 경도, 위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구경구위는 나라의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가 이렇게 가로 세로 9개가 만들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도 하나의 그 도로에는 9궤 9개의 수레가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조우사. 그리고 그 나라의 왼쪽에는 조상을 모시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모셔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묘우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좌묘우사가 아니라 원전은 좌조우사예요. 좌조우사입니다. 그 다음에 면조후시. 면은 내가 면하고 있다죠. 그죠? 조종은 내가 앞에다 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조거리가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시. 시장은 뒤에다 갖다 놔라. 근데 우리는 요거를 충분히 다 따라서 가는데 여기가 달라요. 중국은 자금성 뒤에 시장이 들어서는데 우리는 없죠. 그죠? 운종가는 훨씬 더 앞에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풍수지리 때문에 그렇죠. 풍수지리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잖아요. 뒤에 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에서 머물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하셔야 돼요. 보는 만큼 알게 된다고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 남들이 모르던 거를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궁궐 해설한다, 뭐 이제 그런 일을 하실 텐데, 백지에다가 내가 해설하는 궁궐의 배치도를 다 그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 못하면 해설을 하면 안 돼요.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사찰도 내가 백지에다가 내가 다 그릴 수 있어야지 내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치라고 하는 거는 유교 건축물이면 유교의 콘텐츠를 담고 있고, 불교의 건축물이면 불교의 콘텐츠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불국사를 설명을 하는데, 불국사 설명하는데 대웅전 영역, 비로전 영역, 극락전 영역이 불교의 삼신불 사상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설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을 다 세울 정도까지는 되셔야지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가 그 수준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조 일부라고 되어 있죠? 시조. 그 시장과 조종은 크기가 1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가 뭐냐면은 사람이 100보를 걸을 때 100보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보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자, 요거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죠?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요 설명드린 것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예. 이게 하나가 구리, 그죠? 한 방면이 구리이고, 거기에 문이 3개씩 있고, 이게 또 길이 3개씩 있으니까 9개가 되죠?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본을 가지고서 도성을 만드는 거고, 자, 요 도성을 만드는데, 제가 재미있는 게 우리 한양 도성에서 요거를 얼마만큼 잘 구현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 지도에다가 거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흥이문, 자, 동대문 있는 쪽에서 돈이문, 저기 강북 삼성병원 입구가 돈이문 자리지 않습니까? 저까지 딱 쟀더니 요 거리 딱 나오죠. 3.6km. 딱 구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숭례문 자리에서 숙정문까지 거기도 보면은요, 3.9km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성을 만들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유교의 콘텐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설계대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조선의 궁궐은, 자, 경복궁은 광화문이죠. 그 다음에 창덕궁은 돈화문, 창경궁은 홍화문, 경희궁은 흥화문. 우리 지금 덕수궁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경운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대한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지금 서울시청 있는 쪽으로 큰 길이 나면서 그 동문이 정문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있는 문은 인화문이죠.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 하려면 어려운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화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을 교화시키는 그 접점이 어디겠습니까? 백성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 그게 궁궐의 정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선 궁궐은 화자가 들어가는데 그 화는 교화를 뜻합니다. 무지몽매한 백성을 교화를 한다. 그런데 중국 그 자금성은 이제 정문인 여기 이제 오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태화문이 있고,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있죠. 그 다음에 태화문 옆에 보면 여기 동쪽 그 문화전 쪽으로 가는 데가 여기가 효화문이고, 무영전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희화문이에요. 다 화자가 들어가죠.
화자. 자, 태화문은 크게 화합한다는 뜻이죠. 예. 여기 태화문은 크게 화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금성이 청나라가 만든 성이 아니는 걸 아시죠? 명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의 왕조가 교체가 되잖아요. 왕조가 교체가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전 왕조는 불더미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우리 왕조가 나라가 기울었으니 어서 와서 잡수십시오 하고 왕조를 내놓는 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무력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을 쓸 때 기본적으로 궁궐은 다 불에 탑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조만 궁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성은 명나라가 만든 거예요. 명나라 성조 영락제가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청나라가 왜 이걸 놔뒀을까?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온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명나라는 이자성이라는 사람의 농민 반란군으로 망한 거예요. 농민 반란군으로 망하니까 자금성은 무주공산이 되죠. 그거를 청나라가 그냥 무혈입성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청나라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됐는데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이 그냥 있네? 이거를 청나라식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한데 거기에 대토목공사를 또 벌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해군꼴 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무리 내가 뭐 명분이 좋아도 백성들 못 살게 굴면은 그래서 청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청나라가 머리가 되게 잘 쓴 거예요. 너희들 명나라를 무너뜨린 거는 무능한 명나라 조정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명나라의 조정의 복수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의 뜻을 계승을 해서 우리가 대신 여기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적으로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궁궐에 있는 이름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진족이야. 너희는 한족이야. 한족 원래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피지배계층이고 우리는 지배계층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대신에 우리는 너희들하고 잘 화합하겠다라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글자에다가. 그래서 지금 태화전이라는 것이 명나라 때는 황극전이었어요. 황극이라는 말이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큰 9개의 어떤 큰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큰 법칙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홍범구주라고 하죠. 그 홍범구주의 5번째가 황극이에요. 그 황극의 이름을 따서 저기가 황극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경의 홍범구주를 찾아가서 홍범편에 거기에서 그 9개나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어떤 덕목 중에 그 핵심되는 황극이라는 사상 가지고서 명나라가 이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가 있는 이름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북극성과 같은 그런 황제의 지극한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황극이고 그래서 황극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태화전으로 바꿔요. 태화전은 그죠? 뭐 뜻은 좋은 뜻인데 깊이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유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뜻은 뭐 천자문 정도만 알아도 뜻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라는 말로 싹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성을 대표하는 딱 한 글자는 그죠? 화할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딱 보면은 자금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교는 봉건제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봉건제.
그 정치 사상을 보면은요, 중앙 집권제가 있고 지방 분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제도 중에 중앙 집권제는 군현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군과 현까지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직접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군현제입니다. 근데 봉건제는 뭐냐면은 황제는 자기 직할 지역만 다스려요. 그리고 그 직할 지역 이외에는 자기의 그 친족 그리고 공신들한테 땅을 떼줍니다. 그래서 그걸 봉토라고 해요. 그 봉토를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은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 떼어준 땅은 나중에 뺏지를 않아요. 그 봉토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세습하는 거예요. 다만 이놈이 계속해서 세습을 하면은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종 때 보면은 신문문 뒤에서 회맹제 같은 거 한다고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했던 회맹제를 우리가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오는데 그 기본적으로 봉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나라마다 세금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세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세금을 얼마큼 거둘 거냐. 여러분 생각에 세금은 얼마를 거두면 적정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는 많이 거두면 좋겠죠. 근데 백성들은 적게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딱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봐야 되는데 태평성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받을 거냐면은 우리 성서에 보면 11조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체로 10분의 1 정도 내면은 참 괜찮을 것 같다. 유교 문화권에서 그걸 정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전일 때 정자는 우물정자예요. 그 우물정자는 이렇게 9등분 내는 거죠. 9등분 내서 저기 보시면은 그 정전법 그림이 나오죠. 그 큰 토지를 9등분을 해서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거는 사전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근데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가운데 있는 공전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1 내는 거죠. 9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뭐 거기죠. 자,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땅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도 지금 뭐 시골 가면은 논밭에 보면은 이렇게 밭고랑 뭐 이렇게 다 그 구획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땅의 크기를 잴 때 10보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보. 거기가 한 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보면은 저 숫자 10 다음에 조금 생소한 한자 보이죠? 예, 저게 일왕무자예요. 일왕무라고도 하고 일왕묘라고도 해요. 발음은 두 가지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1무는 10보예요, 10보. 가로 세로 10보. 여러분들 그 50보, 100보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뭐 도망갈 때 뭐 50보 도망간 병사가 뭐 100보 도망간 병사를 보고 용기 없는 비열한 놈 이렇게 뭐 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럼 여러분들 100보하고 100m하고 어느 게 더 길까요, 길이가?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보라고 하는 거는 한 발짝이잖아요. 한 발짝. 보통 성인의 1보가 70cm 정도 되죠? 예, 되는데 옛날에는요, 1보가 한 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가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원래 두 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0cm 곱하기 2 하면 140 나오는데 요즘이야 사람들이 키가 커서 140이었는데 옛날은 작잖아요. 135 정도 돼요. 135. 그래서 옆에 135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사전은 그 묘가 100묘예요. 자기가. 100묘가 자기 거고, 자, 근데 이게 135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동으로 모여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8가구는 하나로 묶이죠. 왜냐면 다 세금을 공동으로 내야 되는 하나의 그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마을 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보면은 135, 135, 135가 세 개가 나란히 있죠. 그죠? 그거 합치면 대략
400m 나오죠. 그죠? 우리가 10리가 4km라고 하는 게 1리가 400m예요. 어떻습니까? 정전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까 옛날에 그 척도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가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는 0.4km, 0.4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가 10개가 모이면 통이 되고 그것이 다시 10개가 모이면 성이 돼요. 성은 100개가 모였으니까 이게 4km, 4km 되죠. 여기에 방어할 수 있는 전차를 한 대를 줍니다. 한 대. 자, 그 다음에 성이 10개가 모이면 종이 되죠? 저 종이 되면은 전차가 10대가 배당이 돼요. 그 다음에 종이 다시 10개가 모이면 동이 되죠? 그럼 40km, 40km 되죠? 여기를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다시 10배가 되니까 전차가 100이 나오죠. 그래서 백승지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대부가 다스리는 영지가 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라는 말이 있죠. 국가. 나라를 국이라는 것이 요 이 대부가 다스리는 땅의 또 10배가 제후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수레가 1000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천승이라 되는데 이 제후가 다스리는 땅이 국이에요. 국.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나라와 개인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가 다스리는 땅과 그 밑에 있는 대부가 다스리는 땅을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대학의 제2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장이고 대학의 제2장에 나오는 8조목이 거기서 말하는 수신제가 할 때 수신은 내 몸을 닦는다, 수양한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제가는 우리 집을 가지런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영지를 제대로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가 자꾸 헷갈리느냐? 우리는 봉건제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전 세계에서 봉건제라는 건 다 겪습니다. 유럽은 봉건제가 아예 중세가 다 봉건제 사회잖아요. 중국 봉건제 오리지널이죠. 일본도 봉건제예요. 일본도 보면은 뭐 쇼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다이묘라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자치권을 갖고 다스리잖아요. 다 봉건제가 있는데 우리만 봉건제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중앙집권제예요. 봉건제가 없으니 이걸 이해를 제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그 모나코의 여러분들 다 왕비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모나코의 대공비예요. 네. 모나코의 임금은 레이니의 3세가 킹이 아니고 그랜드 듀크, 대공이에요. 대공작이에요. 그래서 모나코 공국이라고 합니다. 모나코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금방 이해를 해요. 봉건제구나. 우리는 봉건제를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니까 모나코의 임금이야? 그러면 왕이네? 그럼 왕비네? 그러니까 그레이스 켈리 왕비 사망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보면은 그러면 그레이스 켈리가 왕비면은 더 퀸 오브 모나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더 프린세스 오브 모나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본 사람들은 모나코의 공주가 죽었어? 이게 보니까 그레이스 켈리야. 이게 안 맞잖아요. 봉건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 임금이 즉위할 때마다 또는 왕세자가 즉위할 때마다 중국에 뭐를 받아오죠? 책봉 받아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태조 이성계가 제일 먼저 손들고 저는 중국의 제후국입니다. 선언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보통 이 제후라는 놈들은 이 발톱을 숙이고 있다가 중국이 약해지면 뜯어먹고 이런 것인데 동방예의지국은 그런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요, 의화단의 난이라고 중국이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서태후가 나라를 망쳐먹고 그래가지고 의화단이라는 난이라는 굉장히 큰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태후가 쫓겨가요. 국경을 버리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예. 그때 조선에서는 사신을 파견합니다. 종주국이라고. 중국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나 이런 걸 할 때 뭔가를 좀 잘 알면은 이 상황이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조선이라는 애가 미쳤나? 아니, 중국이 지금 서양 애들한테 아편전쟁으로 망가지고 심지어 자금성도 버리고 도망까지 갔는데 그 도망간 데를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종주국이라고. 그 기록이 나와요. 그게 맹자에 나오는 4대주의입니다. 자, 요 이야기 하면은, 역시 조선이 그래서 망했지. 4대를 해서. 근데 맹자를 제대로 읽으면은요, 4대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소가 있어요.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는 그에 보답해서 작은 나라를 섬겨야 된다. 4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가 있어요. 그럴 때 큰 나라는 명분을 챙기는 거고 작은 나라는 실리를 챙겨요. 그럼 조선은 왜 그런 중국에 사신을 보냈을까? 조선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사무역이 없습니다. 다 공무역이에요. 공무역은 우리가 수레에다가 뭐 조선의 특산물, 뭐 인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개의 수레를 보냅니다. 보내면 중국은 답을 해야 돼요. 몇 대를 보내면 될까요? 100대. 예, 최소 100대를 보내요. 우리 이만큼 남는 장사 있습니까? 조선은요, 사신을 보내서 철저하게 국익을 취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오죽하면은 제발 사신 좀 그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콘텐츠가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특히 명절 되면은 여기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뭐 차례상 지낸다고 막 이렇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거 유교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가 공자가 한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것과 같이 하면 된다요. 네. 그죠? 유교가 뭐 제사 이런 거 챙긴다고 되게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왜 제사를 챙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교가 제사를 챙기라는 얘기는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효.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효는 어디 간지 없어. 그냥 밑에 있는 껍데기만 챙기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아이들한테 아빠가 나중에 제사상 받으면은 아빠 좋아하는 거 알지? 피자하고 콜라만 올리면 돼. 내가 좋아하는 거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자는 대체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논어도 이제 뭐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 골라서 이제 책으로 썼는데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가 한 말이 너무나 지당한 말이 많아요. 그거를 다 누가 바꾸느냐? 주자가 싹싹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성리학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거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뭐 산다 뭐 이런 거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자가 죽어야죠. 아니 왜 엄한 공자를 왜 합니까? 공자가 한 말은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이 타당한 말들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좀 길었는데, 예. 그래서 요 표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천자는 만승지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천자가 다스리는 곳은 국이 아니에요. 천자가 다스리는 건 천하예요, 천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 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